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 그래서 그리펜 전투기들이 계속적으로 캄보디아의 주요 군사시설 카지노하고 이 스캠 단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TO-10TH가 아마 이제 그런 임무에 투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5층 건물에 뭐 몇 층을 때려낸다 뭐 이 정도까지도 가능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은 끝장을 보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 기회에 캄보디아를 완전히 박살을 내놓지 않으면 7, 8월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조건들을 내걸고 있어요. 일단 태국 공군이 TO-10TH를 F-16 그리펜과 함께 혼합 편대 투입했는데 이것이 K방산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태국 공군이 한 14대 정도의 TO-10TH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언제 나오나 했는데 우리 녹화하기 며칠 전에 현지 매체를 통해서 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파스 태국 공군 부사령관이 사실은 지금 이제 이 국경 상황 합동 정보센터장을 겸하고 있는데 현지 방송인 TTL 채널 16과의 공식 브리핑에서 TO-10TH가 현재 작전 배치대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TO-10TH가 현재 이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상황에서 전투 임무에 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사실 뭐 어떤 전쟁이든 상황이 비슷한데 SNS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TO-10TH가 예를 들어서 뭐 폭탄을 떨군다거나 이런 영상이나 사진이 공개된 건 없어요. 다만 태국 공군 그래도 부사령관이 언급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마 지금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접하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 그래서 그리펜 전투기들이 계속적으로 캄보디아의 중요 군사시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도 이제 언급을 한번 했는데 특히 카지노하고 이 스캠 단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상키로는 TO-10TH가 아마 이제 그런 임무에 투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태국 공군이 많이 쓰는 건 500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보면 한 250kg 정도 되는 마크 82 이 항공폭탄을 집중적으로 지금 태국 공군이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에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사고가 있었죠. 공군에서 이제 마크 82 500파운드 폭탄을 오폭하는 바람에 큰일이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민간인 부상자가 최소화돼서 사건이 커지지가 않았는데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는 폭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우리군 훈련장에서 이 마크 82 이 폭탄 투하하는 것도 봤는데 뭐 떨어진 곳에 만약에 전차나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다 파괴를 시킬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주로 태국 공군의 F-16이나 F-16 전투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폭탄, 정밀 유도 무기를 많이 운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을 많이 쓰는 장면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KGGB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이것도 좀 썼을까? 근데 쓴 걸로 추정은 되지만 아직 썼다라는 확실한 그런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훈련용이었던 기체가 어떻게 분쟁 지역 최전선에 투입되었으며 왜 새로운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나요? 그 TO-10T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T-50이라는 이름 때문에 약간 이제 고등 훈련기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TO-10TH를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등 훈련의 목적도 있지만 경공격기로 쓰려고 산 이유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TO-10TH 같은 경우에는 태국 공군이 뭐 여러 훈련이나 연습할 때도 실제 무장 투하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태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TO-10TH를 지금 제가 앞서도 한 14대 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면서 한 2대 정도를 더 샀어요. 추가 구매도 이제 진행을 한 바가 있고 굉장히 태국 공군이 만족도를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필리핀 공군의 FAOC-PH가 민다나오 섬에서 일어났던 IS와의 전투에서도 그때도 이제 마크 82 폭탄을 투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IS 세력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적과 대치 중일 때 공중에서 이렇게 아군 전투기들이 비행을 하게 되면 아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심리적으로 사기가 올라가고 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섭죠. 계속 하늘에서 뜨면서 뭔가를 떨어뜨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F-16 전투기도 있고 그리펜 전투기도 있고 또 말씀드리지만 TOC-TH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전투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심리전적인 효과, 그 다음에 특히 이 500파운드 폭탄 같은 경우에는 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건물에 만약에 마크파시가 떨어진다, 한 발에 떨어진다 그러면 거의 건물이 반파됩니다.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상작전하는 데 있어서 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럽죠. 태국 F-16이 병참선을 끊어놓았는데 캄보디아군에 어떤 치명타를 입혔으며 이것을 전면전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태국 정부나 태국 군의 입장은 명확해요. 지금 이 국경선상에서 캄보디아군의 군사적 역량을 아예 소멸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7, 8월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많이 공습작전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거의 태국 공군의 모든 전투기들이 전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TOC-TH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요건 사실 이제 약간 예비 전력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워낙 공습의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TOC-TH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태국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캄보디아 갖고 있지 않은 전투기 전력을 활용해서 캄보디아의 군사적 역량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이 일어난 사이에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태국의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에 한 23차례 정도 공습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제가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뭐 트위터라든지 X 이런 데 보면 계속적으로 이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 이런 것들이 지금 캄보디아 국경선 혹은 그 이상 되는 지역으로 비행을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위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폭격도 하고 그냥 비행을 하면서 겁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이례적으로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데 이런 카지노, 스캔단지 포함해서 캄보디아 군이 연관되어 있는 모든 시설이 다 공습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초등학교도 있고 사원,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죠.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뭐 민간 인프라 시설까지 지금 다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민간 시설이라는 비판이 있고 태국은 군사 시설이라는 입장을 보이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거짓말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전투의 다양한 모습들이 사실 SNS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됩니다. 심지어 양쪽 다 지금 SNS를 통해서 뭐 홍보전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상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를 치면 무속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태국군 사령관을 막 주술로 막 죽이려는 이런 영상들도 공개가 됐어요. 심지어 지금 이제 주술전까지 벌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태국 쪽에서 나온 SNS들 보면 캄보디아군이 워낙 지금 태국군이 여러 군데를 공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주포라든지 견인포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존의 군사 시설이 있으면은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민간 시설로 숨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지금 SNS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캄보디아 군들도 SNS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인 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군경선상에서 이 태국군과 전투 중인 캄보디아 병사인데 틱톡을 하다가 태국군 저격수한테 사살당하는 그 틱톡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격수의 쏜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전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SNS가 지금은 전쟁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죠. 태국군이 범죄 단지인 포이펫을 폭격했을 때 한국산 유도무기가 사용되었다는 분석이 있는데 정밀도는 어느 수준이었나요? KGB를 썼을 것으로 많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7, 8월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게 확인이 됐거든요. 이제 태국공군 F-16 전투기에 이제 KGB가 장착된 모습이 사진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KGB가 실제로 전투에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확인이 됐는데, 근데 이번엔 사실 이제 추정은 되지만 썼다라고 100% 확신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저는 썼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KG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국 공군이 많이 쓰고 있는 레이저 유도 폭탄들에 비해서는 사거리가 길어요. 한 100km 이상 떨어진 지점을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로는 약간 이제 활공하면서 비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특히 이제 명중률, 정밀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미터급이에요. 그래서 보통 KGB는 이 마크 82 500파운드 폭탄하고 결합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이런 범죄 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이제 완파시키는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정밀도 자체는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에 뭐 몇 층을 때려낸다, 뭐 이 정도까지도 뭐 가능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언에도 포위팩 공습이 강행되었는데 태국이 트럼프의 체면을 깎으면서까지 공습한 군사적 필연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태국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뭐 지난 7, 8월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태국은 끝장을 보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이제 SNS를 통해 봤는데, 특히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게, 지금 전투 수행을 하면서 태국군도 전사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사자들에 대한, 이제 보통 전사에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잘 지금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목표는 뚜렷합니다. 이번 기회에 캄보디아를 완전히 박살을 내놓지 않으면 또 7, 8월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조건들을 내걸고 있어요. 일단 태국이 거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지금 태국 캄보디아 국경선상에 있는 이제 캄보디아 군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찰로, 특히 태국군 순찰로 같은 데다가 지뢰 매설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정리를 해라. 안 그러면 휴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캄보디아를 압박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군병력 대비 장성수가 많아요. 그 장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게 봤더니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훈센 지금 정치인, 캄보디아의 저명한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총리 시절에 그냥 아무나 별을 막 달아준 거예요. 자기 이제 군 인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장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옥 구조로 가는 거죠. 지휘 체계만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캄보디아군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자충수를 두고 있고, 반면에 태국군은 입장이 명확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을 봐주겠다.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캄보디아에 그런 사기 그룹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피해를 본 나라 중에 이제 태국도 있습니다. 태국이 좀 많이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발발하자마자 이제 양측의 충돌이 벌어지자마자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를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제사회가 캄보디아에 그런 워낙 사기 조직들이 많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약간 미운 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 지금 중재를 하고 있지만 일단 태국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태국이 설득을 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캄보디아에 저런 사기 조직들이 많지 않냐, 그 다 피해를 보지 않았냐,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그러다 보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잘 보시면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기 조직 피해를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뭐 영화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캄보디아의 사기 조직의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태국에 좀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태국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점점 더 끌고 있는 거죠. 신사임당 채널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구독자 참여형 후원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급 파격 할인 특가로 구성한 후원 구독자 더산삼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그 패키지 구매 금액의 30%가 여러분 구독자의 이름으로 이 채널의 후원금으로 지급됩니다. 금번 이 후원 구독자를 위한 캠페인 패키지는 새해 설 명절 시즌 고마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설계되었습니다. 신사임당 채널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분, 부모님 건강 선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 우선 1만 후원 구독자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창 상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이제 태국 캄보디아 국경 상황은 당장 전면전이 터진다기보다는 국지전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위험 구간에 확실히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특징을 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충돌 양상이 과거보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우발적 총격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포병 사격이라든지 박격포, 국경 초소 타격,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언제든지 쏠 준비가 돼 있다. 이거를 확인하는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로는 정찰 활동이 눈에 띄게 크게 늘었습니다. 드론, 무인 정찰, 감시 병력 이런 이동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고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이 과정에서 오판 위험도 커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병력 배치가 경계선 앞같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후방에 여유를 두는 게 아니고요, 국경선 인근에 병력이 밀집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칫하면 현장 지휘관 판단 하나, 경고 사격 하나가 순식간에 전쟁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양국이 지금 전면전을 각오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수도라든지 주요 공항이라든지 핵심 산업지역을 직접 겨냥하는 행동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통제된 충돌을 유지하려는 의지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통제의 의지와 현실이 일치하느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경 상황은 마치 하얗고 위에서 성냥을 계속 걷고 있는 그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전면전 가능성 자체보다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우발적 충돌이 자칫하면 정치적 체면 싸움으로 커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 사망자가 더 갑자기 나오거나 그런 영상이 또 SNS로 확산되는 그런 순간이 생기면 여기서 물러나면 진다. 이런 국내 여론 압박이 바로 작동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태국과 캄보디아 충돌이 멈추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단순히 중재가 실패했다.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 갈등은요, 중재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번 충돌도 사실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죠. 2005년 들어서만 해도 5월에는 소규모 총격이 있었고요. 7월에는 포병과 다연장 로켓,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전투기 공습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발적 확전이 아니고요. 각 단계마다 나름대로 정치적, 군사적 판단이 쌓여온 누적형 분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가 먹히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식 중재는 보통 지금 당장 쏘지 말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등은 잠깐 총을 멈춘다고 해결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자, 우선 그 뿌리를 보면은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그어진 애매한 국경선, 그 다음에 영토 주권 문제, 민족 정체성, 여기에 군부 정치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가 들어와도 병력과 장비는 그대로 남아있고 총만 잠깐 멈춘다든지 싸움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됩니다. 여기에 이제 또 국경범죄단지 문제가 결정적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가한테도 잘 알려있다시피 태국이 특히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태국 입장에서 캄보디아 접경 지역은 단순한 국경 분쟁 지역을 넘어섭니다. 바로 온라인 사기라든지 인신매매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불법 도박 같은 그런 국제범죄단체가 밀집한 그런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자, 태국 국내에서는 이 국경을 느슨하게 두면은 범죄가 국가 안으로, 태국 안으로 들어온다는 불안이 이미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휴전을 받아들이는 순간 태국 정부는 범죄단체를 사실상 밤치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기 총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런 태국의 정치불안 국면에서는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군부하고 정부는 이번 충돌을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서 주권 수호,
국경 질서 회복, 범죄 단지 제거라는 이 세 가지 프레임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 안에서는 외부에서 제한하는 휴전이 질서를 회복하기도 전에 멈추라는 그런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특히 태국 군부의 역할도 큽니다. 사실 태국 군부는 오랫동안요, 국경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는 그런 안보 논리를 계속 반복해 왔고요. 정치가 불안할수록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왔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도요, 국병 문제와 범죄 단지를 명분으로 해서 국내 문제와 정치 주도권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그런 군부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휴전에 대한 인식 차이도 분명합니다. 태국 내부에서는 캄보디아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경 통제라든지 범죄 문제부터 자기 스스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책임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시에 싸움을 멈추라, 이런 휴전은 태국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 양비론처럼 그런 느껴지는 그런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태국이 우위라고 여겨지는데 캄보디아가 끈질기게 버티거나 반격을 할 수 있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나요? 자, 일단 군사력만 놓고 보면요, 태국이 뭐 절대적으로 우위인 건 사실입니다. 태국의 강점은 명확하죠. 우선 공군을 보면은요, F-16 전투기를 중심으로 한 전투기 전력이 있고요.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찰, 공습, 근접, 항공 지원까지 체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도요, 전투기 공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지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차나 장갑차나 자주포 같은 이런 기계화 전력이 캄보디아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지휘 통제 체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군수 보급 능력에서 태국이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우위가요, 국경지대에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점, 이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태국 캄보디아 국경은요, 밀림이라든지 산악이라든지 뭐 도로라고 할 수 없는 좁은 이런 길이 뒤엉킨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형에서 전차나 장갑차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공군도 사실 표적 식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국이 가진 정규전에서 있어의 우위가 현장에서는 상당 부분 깎인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캄보디아도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나옵니다. 캄보디아는 어떻게 보면요, 애초에 자기보다도 힘이 센 태국을 정면에서 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싸움이 길어질수록 태국도 불리해주는 구조, 이거를 노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지형 효과입니다. 자, 캄보디아군은 국경 인근 지역에 익숙하고 은폐가 가능한 지역에서 소규모 포병이라든지 저격이라든지 기습 공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게릴라전이죠. 그런데 태국 입장에서는 한 번은 작은 충돌이지만 이게 누적되면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는 정치적 비용 계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태국이 이제 공군과 기계화 전력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그러다 보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커지게 됩니다. 뭐 대개 이제 보면은 강자보다는 약자를 편들죠. 특히 이제 민간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순간에 군사 강국이 이 캄보디아 같은 약소국을 압박한다는 이런 이제 프레임이 형성됩니다. 캄보디아가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태국이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아세안 내부 반발이라든지 외교적 고립이라든지 심지어는 태국 국내 여론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거, 이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이 외교적 내부적 부담이 캄보디아의 발목을 잡을 거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간 전략입니다. 캄보디아의 목표는 전선을 넓히는 것도 절정타를 날리는 것도 아닙니다. 충돌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태국 내부에서 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피로감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경 범죄단지 문제도 작용을 하죠. 태국이 군사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은 국경 통제와 범죄단지 문제는 계속 정치된 쯤이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군사 행동을 계속할수록 외교적 부담으로도 함께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범죄단지라는 게 사실은 민과 어떤 그런 그 영역이, 군과의 영역이 불투명한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이 딜레마를 태국이 오래 버티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중 성향이 강한 두 나라가 싸우는 꼴인데 시진핑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중국 입장에서 이 상황은 불편하지만은 완전히 이제 통제 불가능한 악재는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왜 두 나라가 친중 성향을 보이느냐? 이걸 따져보면은요,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캄보디아는 사실 노골적인 친중 국가에 가깝습니다. 뭐 정치, 경제, 군사 전반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뭐 대규모 인프라라든지 항만, 도로, 경제 특구 대부분이 중국 자본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외교적으로도 중국 입장에 반하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없이는 체제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반면에 태국은 일종의 실용적인 친중입니다. 미국과 나름대로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무역, 관광 면에서는 중국과 또 나름대로 깊게 얽혀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중국 투자라든지 중국 시장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과 등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처럼 중국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종속된 구조는 아닙니다. 이 차이가 중국을 더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자, 베이징에서 볼 때 불안한 쪽은 태국입니다. 캄보디아는 웬만해서는 중국을 떠날 수 없지만은 태국은 상황에 따라서 미국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우선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싸움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이게 아니고요. 태국이 미국을 더 끌어들여야 되겠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들이 나서서 막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은 노골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지는 않고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물밑에서 양쪽에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캄보디아는 너무 세게 밀지 마라. 국제 이슈로 키우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요. 태국에는 이 문제를 미국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을 겁니다. 중국식 표현으로 하면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은 났지만 집이 타기 전까지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갈등이 커져서 미국이 중재자 혹은 안보 파트너로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중국은 동남아에서 자기 영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시진핑의 결코 좋은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태도는 누구를 편들겠다가 아니라 선을 넘지만 말아라. 이런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번 충돌 때 태국군이 한국산 유도폭탄을 써서 효과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무기이며 계속 활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K방산이 이번 전쟁 판도를 바꿨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태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꽤 만족스러운 실전 사용 사례가 나온 건 맞습니다. 태국군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는요, 한국산 KGGB 계열의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일반 자유낙한 폭탄에다가 GPS 관성 유도 키트를 붙였어요. 값은 비교적 싸지만은 정확도는 크게 끌어올린 무기입니다. 이 무기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세게 때리되 크게 싸우지 않는 데는 딱 맞는 무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충돌에서 태국은 캄보디아의 국경 초소라든지 보급 거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범죄단지 인근 시설 이런 것처럼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목표를 상대로 대규모 폭격보다는 정밀 타격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건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선 첫째로 전면전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융단 폭격이나 대규모 공습을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바로 과잉 대응 딱지가 붙습니다. 대신에 정밀 유도 폭탄은 필요한 만큼만 때렸다는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아세안 내부 여론 관리입니다. 태국은 이 갈등이 아세안 전체 문제로 비화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밀 타격은 통제된 군사행동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아주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내 정치용 메시지입니다. 태국 군부와 정부는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전면전으로 끌고 가서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 이건 피해야 되죠. 그래서 KGB 같은 이런 무기가 딱 그 중간 지점을 찌르는 선택입니다. 그런 점에서 K방산이 빛났다는 말이 어디까지나 사실이냐 하면요, 전면적인 무기 쇼케이스라기보다는 실전 레퍼런스가 하나 추가됐다, 그런 정도가 정확합니다. 이 KGGB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됐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 정밀 타격용으로 사용된 것은 이런 한국 방산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로 전황을 뒤집혔다거나 뭐 결정적 승리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태국은 이런 정밀 무기를 계속 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태국이 원하는 것은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확전 없이 주도권을 주는 충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K방산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예상되며 언제쯤 끝이 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전쟁은 짧고 깔끔하게 끝날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은 충돌하고 휴전하고 재충돌이 반복되는 만성 분쟁입니다.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출발점부터가 잘못 설계된 그런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의 뿌리는 단순한 태국 캄보디아 갈등이 아니죠. 바로 프랑스 제국주의가 식민 통치를 위해 그어놓은 애매한 국경성, 그리고 그 위에 남겨진 역사와 정체성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국주의 우산 아래서 임의로 만들어진 경제선이 지금도 분쟁을 자동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전쟁은 성패가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태국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지만은 전면전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국제사회의 비난, 외교 비용이 폭발합니다. 캄보디아는 이길 수는 없지만 버티면서 분쟁을 국제 이슈로 키울 수는 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끝장보다는 조금 치고 멈추고 다시 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째는 국경 문제가 해결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이 국경은 협상의 결과가 아니고요. 과거 제국주의 행정 편의로 그어진 그런 선입니다. 어느 한쪽이 물러서는 순간 이거는 외교적 양보가 아니고요. 주권 포기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휴전은 가능해도 완전한 합의는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 현장 충돌이 구조적으로 반복됩니다. 중앙정부가 자제를 지시해도 국경 현장에는 정찰, 경고 사격, 드론 충돌 같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작은 충돌 하나가 민족주의와 어떤 그런 국내 여론을 자극하고 그게 다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굳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요,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되는 긴장 상태로 고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저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태국은 정치 지형이 아주 불안정하고요. 캄보디아 역시 권력 선계 체제가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 분쟁은 국내 결속을 다지는 가장 손쉬운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전쟁의 종결 시점이라기보다는 긴장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전환 구간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동남아시아만의 특수한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 보면은요, 과거 제국주의 유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까지 과거 제국주의가 남긴 그런 국경과 분단선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에 다시 폭발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도 절대 이 전쟁을 남의 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역시 과거 일본 제국주의와 그 다음에 냉전의 희생양으로 분단된 나라입니다. 38선과 휴전선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고요, 강대국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경계선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사례는 분쟁은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이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이런 정전선이라는 게 안정이 아니고요, 관리 대상입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정치가 흔들릴수록 안보 리스크는 커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외부 갈등은 언제든지 내부의 정치적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1세기 전쟁은 전면전보다는 저강도 충돌로 길게 갑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총성이 들릴 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국경을 이미 굳어진 현실로 착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전쟁은 사실상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평화를 무조건 믿는 그런 낙관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그런 분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냉정한 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안보 전문가라고 할까요? 안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구도 하고 있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언론에 기고도 하고 방송에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이제 그쪽에 천착하다 보니까 항상
이 현재 이제 한반도, 그다음에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게 이제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서 이 국제사회가 이 질서가 이제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냉전 체제에 이제 이런 유산을 안고 있고, 그러면서 또 냉전 이후에 벌어지는 다극화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위협에도 직면해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으로 시작되는 신냉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 그다음에 이팔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어떤 그런 외교 전략 가치보다는 어떤 그런 미국의 실용적 기조에 입각한 이런 것도 이제 저희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북중러 밀착, 이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이게 이제 집약되는 그런 게 이제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가 이제 흔히 붉은 말해 병원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붉은 말 하면은 흔히 이제 적토마, 삼국제라는 간우의 적토마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간우가 충절의 상징이고 무용의 상징이고, 이런데 대신에 너무 지나치게 이제 자신감이 교만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사실상 형주를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다가오는 병원년에도 이런 간우의 충절과 용맹과 그런 무용은 살리지만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우리 그 한반도 안보의 어떤 불확실성을 스스로 회피하지 말고, 국민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인식을 같이 해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거를 잘 지켜서 우리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 합의했던 태국과 캄보디아 간 충돌이 커지면서 사실상 휴전이 무력화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는 등 갑자기 공격을 개시한 캄보디아 속내는 무엇일까요? 일단 캄보디아의 경제적 포스트섭의 메커니즘 뭔 거니까, 이제 일단 미국이 무역 제재를 하면은 캄보디아 경제가 즉각 붕괴될 정도로 캄보디아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캄보디아의 수출 1위가 미국입니다. 약 4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출 품류는 의류와 섬유 정도입니다. 경공업이기 때문에 뭐 저런 것은 나라의 큰 어떤 경제적인 적은 안 되지만 당장 먹고 사는데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출의 70% 이상 의존하고 있고, GDP 대비 수출 비중이 70%니까 수출의 40%하고 수출의 GDP의 70%를 곱하면은 GDP의 약 28%가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역설인데, 그러면 그 캄보디아에 있는 생산 시설들은 다 또 중국 자본이 건설한 것이에요. 캄보디아 정부가 어떤 딜레마 있는가? 중국에 투자가 필요한데 미국 시장은 더 중요하죠. 투자를 안만 해도 시장이 안 팔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째 보면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 구도에서 중국 자본으로 건설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팔아먹는 그런 양쪽의 약점이 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이게 이제 시장 쪽이 더 이게 크고, 저 문제를 미국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원산지 우회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이제 벌을 줄자고 자꾸 이제 노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달러화라는 것입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데, 이게 이제 통화주권과 관계되어 있는데, 캄보디아 일상 거래 90%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그 ATM에서 인수줄되는 것도 대부분 달러고, 자국 화폐인 리엘은 거스름돈 용도 정도만 쓰고 있고, 은행 예금도 대부분 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한다든지 환율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능력을 상실했죠. 이제 금리를 조정하고 환율을 관리하는 게 이제 통화주권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하버드에 있는 자료집인데요. 캄보디아의 수출이 왼쪽에 보시면 미국이 35.27%, 캐나다가 4.몇 %. 그래서 저게 뭐 연도에 따라 다른데
35%에서 40% 사이에 있고, 나머지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떤 게 일어나는 거니까 훈센 총리가 계속 집권을 하다가 38년간 하다가 이제 훈마넷이라는 그 아들한테 재작년에 권력 이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 훈센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khmer rouge를 물리치고 그 킬링 필드 했던 거 khmer rouge를 물리치고 권력을 획득해가지고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런 권력이었는데 훈마넷이라는 아들은 신세대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미국 군부 엘리트 네트워크의 일원입니다. 99년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는데 웨스트포인트는 이제 미 군부 엘리트를 양성한 핵심 기관이잖아요. 미 육사니까. 그래서 미국의 가치관과 전략적 사고를 주입하고 또 졸업생들은 강력한 이제 동문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유대를 유지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제3세계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키는 전략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보면은 이제 웨스트포인트 그게 동문 웹페이지인데 일단 왼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이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훈센 총리 아들 훈마넷인데 훈마넷 총리인데 이제 한 사람은 88년 졸업생이고 한 사람은 99년 졸업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군하고 엄청나게 친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 차이가 뭔가니까 훈센 시절에 캄보디아는 중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했거든요.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항구와 도로와 발전소를 건설하고 또 중국이 관광객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거기에 경제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훈마넷 집권 후에 급속도로 바뀌었는데 2024년부터 미국과의 군사협력이 급증을 했죠.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1년 전이죠. 8년 만에 미국 군함이 캄보디아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미국과 캄보디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다시 재개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개보수한 그 레암 해군 기지에 미국 군함이 이항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수속설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지금 장관이 피터 헥세스가 방문했죠.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동남아의 1개국의 미국 국방장관이 방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국가에서 캄보디아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하나의 굉장히 영향력 확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데 미 국방장관이 오면은 뭐 자주 오고 우리가 1년에 뭐 한두 번씩 보니까 그저 그랬는데 이 동남아는 특히 이제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대단한 겁니다. 태국 같은 나라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그런 걸로 봐야 됩니다. 그 뭐 바쁜 사람이 저기 왜 가겠습니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는 여러 가지로 보면은 더 이상 중국의 동맹이 아니고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금년 5월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돼가 금년 7월에 이제 교전이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간에 그때 교전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왕립군 대표단이 인도 그러니까 군 대표단이죠. 우리 같으면은 뭐 합참이나 어떤 그런 대표단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국방 협력을 논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태국과의 전면 교전이 한참일 때 캄보디아 군 지도부가 미국 가서 군사 협력을 논의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면은 그 보통 이럴 때 미국이 그런 교전 중인 국가의 군부를 받아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이게 평화를 원하는 나라 미국이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취할 행동이 아니거든요. 교전 중인 나라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걸 뗍니다. 우리나라도 교전 중일 때는 수출 안 해요. 무기 같은 거를. 그런 정도로 이제 남 싸우는데 가가지고 어디 편드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캄보디아에 일어나고 있는 군사 행동이 미국의 승인을 받고 그나 혹은 지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캄보디아가 독립적으로 태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행동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죠. 11월 달에 앙코르 센티넬이라는 미국과 캄보디아 군사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수년 만에 재개를 해는 그런 겁니다.
요건 그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한국, 미국이 지은 해군 항구에 이제 미국 선박이 입항을 한 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방문한 사진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11월 달에 이제 미국과 캄보디아군이 합동 훈련을 했다. 그래서 이런 자체가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주변국들한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갑자기 공개한 속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는 국경 분쟁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큰 지정학 게임의 일부다. 그래서 핵심은 캄보디아의 급격한 친미 전환과 그리고 경제적 레버리지. 그래서 이게 뭐 지난 7월 달에 일어난 게 복수가 아니고 설계된 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댄 케인이라는 미 합참의장이 열흘 전에 이제 레이건 안보회의에서, 안보 포럼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다중에 동시적인 딜레마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걸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숨기고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한다. 캄보디아는 휴전 협상 이후에도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교전에 맞설 만큼의 군 전력 확보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캄보디아가 뭐 태국에 맞설 만한 군사력이냐. 양적으로는 태국이 여전히 압도적이죠. 태국이 캄보디아보다 훨씬 나라도 크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렇죠. 그런데 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캄보디아가 놀라운 변화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드론 기술인데요. 이제 태국군이 발표한 걸 보면은 캄보디아군이 운용하는 FPV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한 것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광섬유 제어 드론까지 등장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러우 전쟁을 하면서 가장 최신의 그 전장에서 증명된 그 무기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수량이나 이런 게 많다기보다 저걸 운용하려면은 여러 가지 축적된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캄보디아에서 저런 고급 기술을 가진 운용 병력이나 저런 그걸 연결해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데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태국군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영어 사용 외국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태국군이 감청한 통신에서 드론 작전 중에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그래서 영어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캄보디아군을 위해서 드론을 조정하고 있다 하는 게 태국 이군 사령부의 발표입니다. 그 캄보디아가 독자적으로 이 시스템 개발을 운영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드론이 아무나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작전용으로 쓰려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그 시스템하고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또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드론 운영한 사람들은 굉장히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프로게이머 구하기 힘들듯이 이 드론 운영하는 사람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전력인데 이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리아 모델의 재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4년 말에 로이터 통신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해가지고 2024년 말에 시리아 정부군이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크라이나 요원들이 시리아 반군에게 FPV 드론 운용 훈련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게 우크라이나 요원들이라 하지만 사실 CIA가 장악하고 있는 요원들이죠. 그래서 이게 동일한 기술과 인력이 캄보디아에도 배치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요원들을 CIA 양성해가지고 시리아에서 작전을 했고 동일하게 또 지금 이 요원들이 와서 캄보디아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BM-21 다연장 로켓포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병원과 주거지역에 무차별 공격하는 것, 이건 전쟁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표적을 공격하다가 민간이 다치는 것은 그건 이제 그 부수적 피해, 콜레터럴 데미지라 해서 그걸 범죄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표적 자체를 그 병원이나 주거지역에 무차별로 공격한다는 것은 전쟁 범죄인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딴 말은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캄보디아는 외부의 직접적이거나 체계적인 지원으로 단기간에 지금 전력을 급격하게 향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태국이 앞서지만은 지금 현재 질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은 태국이 캄보디아에 비해 압도적인 군 전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두 국가의 병력을 비교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보통 군사력을 비교할 때 병력부터 가장 많이 봅니다. 병력이 많아도 군사력이 열세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병력하고 비례하거든요. 전통적 지표로는 태국이 압도적입니다. 태국군이 약 36만 명이고 캄보디아군은 거의 3분의 1 정도는 12만 명 수준입니다. 공군력도 태국이 F-16 전투기를 비롯해서 훨씬 우세하고 해군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냥 태국이 압도적이다. 근데 양적 지표를 넘어선 중요한 변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대칭 전략이 있어가지고 FPV 드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줬지만은 FPV 드론을 잘 운영하면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현재는 이제 드론이 갑자기 뜨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 지역의 특수성이 전면전으로 하기가 힘든 국경 분쟁은 전면전이 아니고 제한적인 고강도 교전이 주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력이 압도적인 것보다는 드론이나 정밀 화력이 굉장히 결정적이라서 뭐 태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다 투입할 수가 없어요. 국경 분쟁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태국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지난 7월 달에 그 당시에 정부가 국경 분쟁에 좀 잘못 대응해가지고 이걸 책임을 지고 무너져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지금 탄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세적으로 작전하기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렵다. 그 반면에 캄보디아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공격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태국이 좀 정치적으로 팔이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장비 현대화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태국은 2014년 이후에 미국과 좀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친미 정권이었는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제 무기로 전환 중에 있지만은 무기 전환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전환하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무기도 오래 걸리고 그 무기를 익히는 훈련도 비행 훈련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태국이 가지고 있는 F-16은 8, 90년 도입 장비로 노후화되어 있고 새로 도입한 중국제 장비는 아직 충분히 통합되지 않다. 장비가 있긴 있지만은 그걸 잘 운영할 정도로 익숙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태국이 우세한데 실제 교전에서는 캄보디아가 외부 지원을 받고 첨단 드론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제약이나 이런 게 작용해가지고 예상외로 치열한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전으로 벌리면 당연히 태국이 이기겠지만은 국경에서 조그만 전쟁을 하면서는 이게 의외로 캄보디아가 더 잘 싸울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시면 좋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사용한 중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박살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드러났나요?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이제 BT-4 전차가 포신이 파일됐다. 지난주에 그랬죠. 그래서 태국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125mm 포신인데 우리 K2도 뭐 120mm입니까? 그런데 125mm입니까? 그런데 이제 포신이 파일돼 가지고 승무원 3명이 부상 있고 전차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여하튼 포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기술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쏘면서 이걸 잘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전차포도 중요하고 뭐 그냥 우리 야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연속 발사를 하거나 이거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도 있지만은 너무 연속에 쏘다 보면은 포신 안에서 사실 폭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장약이가 안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 터지면서 강력한 그 추진력을 포신이 견뎌줘야지 그 포강을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좀 일찍 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갈 때 포고 압력이 줄어들고 이렇게가 이력을 발휘 못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심하면 포신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가공 기술이나 이런 게 이제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들 보면은 기술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포들보다 굉장히 연속해서 잘 쏘고 오랫동안 발사해도 문제가 없고 이런 걸 잘 보여주는데 결국은 크게 보면은 그 포신의 그 품질 불량이고 과열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제조를 한 거죠. 제조 결함이거나 품질 불량이거나 그 비슷한 것인데 설계 자체를 잘못한 것은 제조 결함이라 그럴 수 있고요. 품질 불량이라는 것은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좀 규정을 안 지켰다는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비슷한 것이지만 제대로 안 만들어냈다는 것은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달에 경기관총이 반복해서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그때 사용했던 중국제 경기관총, 그것이 이제 전투하면서 잦은 걸림이 있었죠. 양쪽에 다 그 중국 무기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병사가 생명에 직접 위협을 받았고, 그게 이제 영상이 확산돼가 국제적인 망신을 냈죠. 그래서 중국제 이제 다른 어떤 소비 제품들도 분량이 좀 많아서 우리가 뭐 어쩌다가 잘 만들면은 좀 조롱하기도 하잖아요. 대륙의 실패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그 보통 이제 그렇긴 한데 그게 뭐 기술이 없다기보다는 값싸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GAM-102RL이라는 이 미사일을 이제 노획했는데 어쨌든 중국의 5세대 대전차 미사일인데 개당 한 10만 불 넘어가는 건데 한 발도 못 쏘고 이제 태국군의 전략 노획이 돼가지고 일단 성능 검증이 불가하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PHL-03이란 다른장 로켓이 있는데 사거리가 꽤 깁니다. 70에서 130km 가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무기, 고성능 무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캄보디아에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이 말은 이게 성능이 좀 입증되지 않거나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겠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국이 선제 공습으로 파괴해가지고 한 발도 못 쏘았다. 그래서 이거는 로켓의 실제 문제인지 전투를 하다가 생긴 이제 운용상의 문제인지 이건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국군이 F-16 한국산 KGB 폭탄으로 중국 무기를 손쉽게 무력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제 무기 체계가 서방 한국 무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가지고 있는 KGB는 상당히 이제 정확하고요. 뭐 CP라 그럽니다. 우리가 공산 오차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3 내지 13m 정도고 그리고 이제 이걸 JDAM 이제 ER에 대비해서 비용도 한 3분의 1밖에 안 들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항공기 체계 통합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달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 F-16에도 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첫 선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그 캄보디아 사령부나 탄약 저장소나 BM-21 로켓을 정밀하게 파괴했고 그걸 하는 동안에 태국 F-16에 전혀 손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막 우리 그 방산 전시회 같은 걸 많이 했지만 실전에 사용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전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 전에 팜플렛이 아마 있어봐야 전투의 실전에 이제 어떻게 사용했냐 중요한 거죠. 그리고 12월 달 이번에 한 그 대규모 작전에서는 캄보디아 진지의 80%를 파괴했고 PHL-03 발사선에 선제 파괴를 해가지고 뭐 어쨌든 사상자가 없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잠시 비교해 보면은 뭐 중국제를 쓴 것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성능도 좀 차이 나고 사거리도 차이 나고 그리고 캄보디아는 뭐 자기 개별 시프와 SR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개별 플랫폼으로 대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께 무기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캄보디아가 시스템이 좀 부족한 측면도 조금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합쳐졌지만 다 모든 걸 보면은 이제 우리 무기가 조금 더 우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보면 중국 무기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뭐 그렇게 불리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판 걸 좀 싼 걸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장점이죠. 그리고 뭐 어느 정치적인 거 안 따지고 중국 무조건 파니까 사겠다 하면은 그런 것은 이제 중국산 무기 사는데 좋지만은 단점은 아직까지 품질이 좀 불안정하고 그 실전에 좀 검증이 되지 않고 그 시스템 통합이 좀 미흡한 시스템 통합이 미흡한 것은 이제 그걸 사는 군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이 압도적이고 중국 거는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걸로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 무기 체계도 이제 우리께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무기를 외면하고 한국, 미국, 이스라엘 무기로 전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전쟁이 지역 무기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형성이 오늘 여기 갔다 내일 저기 가고 우리가 뭐 햄버거 사 먹는 거는 가가지고 매일 가격을 바꿀 수 있고 설렁탕도
바꿀 수 있지만은 무기는 그렇게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사는 게 어찌 보면 국가 단위에 사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각국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걸 요구하고 또 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거하고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무기가 딱 뭐 성능이 뛰어나다 해서 금방 바뀌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관심을 이렇게 실전에 입증이 되면은 전부 이제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벌써 9월 달에 KGGB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했고, 그리고 고위 장교가 26명이나 참석했죠. 저것은 그냥 한번 구경 오보는 것은 아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콜롬비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이제 대량 운용 중에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무기의 신뢰도가 좀 약간 하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얀마나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에서 이걸 아마 재검토할 가능성이 좀 있다. 재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건 확인은 좀 불가능하고 보도에 그냥 나오는 것은 저런데 뭐 저런 보도가 또 사실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무기 관련해서 확인하기 힘드니까 막 기자들이 찔러보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걸 다 믿을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게 완전한 전환으로 볼 수 없는 게 중국이 가격적인 장점이 있고요. 기술 이전도 잘 해주고 정치적인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러우전 하면서 이제 방산 시장의 기회가 확 열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방 표준이 됐거든요. 미국의 표준에 맞추다 보니까 미국에 따라서 나토도 표준을 맞추고 하니까 우리 걸 만들면 서방에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방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무 걸림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고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무기를 중국에 판다든지 북한에 판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에 파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와 일본하고 관계. 그러니까 이제 모든 무기는 정치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 같으면은 그걸 통제하는 데가 이제 외교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그걸 통제하고, 그래서 항상 안보 지원 관련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파는 게 경제적인 관계보다 정치적인 관계가 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 그 관련 없이 파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냥 중국은 자기 무기 사겠다면 어느 나라건 다 팔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정쩡한 미국이나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라들은 이제 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캄보디아도 중국 무기가 있고, 태국도 중국 무기가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선택지가 좀 없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는 서방 전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무기 같은 게 약간 약하면은 상당히 이제 무기라는 게 굉장히 특수성이 있거든요. 무기가 약하면은 그 나라 관계도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좀 시시해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은 서방에 좀 속했지만은 인도네시아는 이제 양다리 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릭스에도 좀 가입을 하고 있고 이런 그런 게 있죠.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좀 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 무기가 싸니까 좀 사기도 하고, 말레이시아는 그 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기 팔기가 좀 힘들고 했는데 이런 게 입증이 되면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겠죠. 그리고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데는 이제 과거 중국 무기를 많이 사왔으니까 그걸 좀 지속한다. 근데 뭐 이렇게 보시면 한 3분의 1씩 이렇게 움직이니까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가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한 30%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나을 겁니다. 이게 무기는 또 팔면 한 10년씩 이렇게 걸리는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점유율이 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작은 이벤트지만 신뢰나 시장이나 명성을 좀 잃었고 우리는 좀 가치 상승을 했다. 그래서 실증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뭐 아무리 우리 아덱스 같은 거 아무리 100번 해도 뭐 어디 에어쇼 같은 거 가서 100번 하고 해도 실전에 쓰는 게 최고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중국이 기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일정 부분 약한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많은 기술이나 우수하기 때문에 뭐 품질 개선해서 따라잡는 것이 쉬울 겁니다. 아마 뭐 수출용 판매하면서 신경을 안 쓴지 뭐
중국에 있는 내부적인 뭐 고질적인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어째 보면은 우리가 방산 시장은 중국보다 좀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요. 중국은 파키스탄 같은 데하고는 이렇게 같이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시장에 진출한 것은 그렇게 오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노하우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여하튼 이번에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갔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러우 전쟁의 현재 전황 및 피해 규모가 역대급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젤렌스키의 도피 가능성까지 서방 언론에서 거론될 정도의 우크라이나의 위기 국면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돈바스 지역이 핵심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포크롭스크는 거의 함락됐고요. 러시아한테 넘어갔습니다. 지금 조금 남아 있는 미르노그라드가 그 포크롭스크 옆에 지역입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 옆에 뭐 하남 이런 데처럼 옆에 붙어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이제 한 수백 명 정도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돈바스의 지금 남은 지역은 지금 저기 지도에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 지역입니다. 저기가 삼각도시라 그럽니다. 실제로 도시는 4개의 도시입니다. 콘스탄티노프카, 드루즈키프카, 그리고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비안스크 이 4개 도시인데 드루즈키프카는 좀 작은 도시라서 보통 저걸 생략하고 이제 저기서 제일 중요한 데 슬로비안스크고요.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은 저 지도를 아주 보시면 리만이라는 데가 이제 거의 러시아가 함락하고 있고 세베르스크는 함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동쪽에서 공격을 슬로비안스크로 할 수 있는 상태고 지금 콘스탄티노프카 도심까지 러시아군이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심의 일부가 진출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포크롭스크가 거의 차단됐기 때문에 저 지역으로 가는 그 보급로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통해서 와야 되는 다른 쪽은 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지역이 보급의 문제를 쉽게 겪을 수 있다. 그러나 4개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방어선이 엄청 잘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남은 방어선 중에 가장 강한 방어선이 저기이기 때문에 저기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저거를 계속 공격할 수도 있지만 저걸 놔둬놓고 포기를 해놓고 그냥 서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된 위치전 우리가 포지셔널 워페어라 그런 겁니다. 그냥 계속 소모시키는 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저 지도상의 왼쪽에 보시면 드니프로 페트롭스크라는 그 지역이 있죠. 저기 하나의 주인데 저 길로 바로 진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격하면은 저기 방어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무너질 수도 있고 지금 오데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포격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오데사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체르니에프라고 해서 그게 키예프 북쪽에 있는 도시를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키예프로 공격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러시아 선택권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지금 거의 우크라이나는 저 하나가 지금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는데 남아 있다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미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크루스크에서 내려와서 그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전투를 하고 있고 크루스크 지역에 북한군이 와서 이제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볼고그라드 밑에 하르키프주의 볼찬스크 지역을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그 하르키프주가 크게 있는데 그게 하르키프주의 동쪽을 굉장히 많이 러시아군이 먹은 상태입니다. 길을 따라 오스킬강이라고 쭉 이렇게 큰 강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를 거의 대부분 다 도하한 상태고 특히 하르키프에 있는 쿠피안스크를 거의 대부분 점령한 한 70% 점령한 상태인데 최근에 저거를 다시 우크라이나군이 가가지고 저기 뭐 없는 애비를 투입해 공격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공격이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저기 베를린에 가서 회의하기 전에 그 날 저기 가가지고 사진 찍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저기서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도시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밑에 2-3km 떨어진 지역에 숲을에서 나가 찍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지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그 사진이 옛날에 찍은 거다. 그래가지고 가짜라는 주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쿠피안스크에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제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방의 그 변수권 거의 점령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돈바스 저기 쪽인데 저기 아까 뭐 핵심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할까 이게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러시아군이 확 쳐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베르스크 돈바스의 제일 동쪽에 있는 건데 여기에 슬로비안스크하고 시베르스크에서 서로 가면은 슬로비안스크가 나옵니다. 슬로비안스크 정동으로 가면 시베르스크가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 지역이지만 여기서 이제 슬로비안스크의 길목이 됩니다. 슬로비안스크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여기가 돈바스 내전이 시작됐던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군이 슬로비안스크에 있는 그 러시아계 민간인들한테 포격을 낸 최초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슬로비안스크에서 그 돈바스 내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러시아계가 탈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저 지역이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삼각도시가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죠. 이 지도에 자세히 보시면은 맨 밑에 콘스탄티노프크에서는 상당히 많은 러시아군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심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 과거 출세 기준으로 따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현 붕괴 추세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가속화가 가능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크롭스크 지역은 그 왼쪽에 보시면은 좀 큰 지도고 오른쪽은 확대된 지도인데 포크롭스크가 거의 다 사실 다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ISW가 친우크라이나 쪽이다 보니까 저걸 좀 늦게 반영하는데 포크롭스크는 다 넘어갔고요. 미르노그라드 일부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저기 보시면 미르노그라드에 한 수백 명, 1000명도 안 된다 그럽니다.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남아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지휘부에서는 그냥 거의 포기한, 우리가 라이트 오프 한다 그러죠. 포기한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챙겨는 모색한다 이렇게 상당히 비참한 상태로 돼 있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대한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주에 대한 이제 큰 지도와 상세 지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지도 색 중에서 하늘색은 뭔가 하니까 러시아군이 제대로 갔다가 다시 우크라이나군을 회복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뺏고 뺏기는 그런 과정에 있는 지역인데 이미 드네프로 페트롭스크 주로 러시아군이 진입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 영토로 선언한 4개 주가 있거든요. 루안스크, 도네스크, 그리고 자포로지아, 헤르손 4개 주가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수미 주에도 가 있죠. 카르키프 주에도 가 있죠. 드니프로 페트로프스 주에도 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한 7개 주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지금 사실 관심을 안 끌고 있지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자포로지아입니다. 요 자포로지아 전선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서쪽에는 드니프로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말라가지고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물이 있는 게 아니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요게 왼쪽에 지금 한 2주 반 전에 한 보름 정도 전 이 지도입니다.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이 변화했죠. 왼쪽에 보시면은 러시아군이 많이 진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쪽에 보시면은 저기 강 하나를 완전히 지금 건너왔거든요. 강 하나를 상당히 건너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있는 저 화살표로 표시한 데가 훌리아폴레라는 지역인데, 훌리아폴레 지역에 2주 전, 한 보름 전에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훌리아폴레 안에 반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선들도 상당히 많이 서쪽으로 와 있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은 과거와 달리 진격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게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방어선이 얇아져 가지고 본래 전투를 하다가 뚫리면은 예비가 와서 메워주고 해야 되는데 예비가 부실하거나 없으면 이제 뚫려 나가는 거죠.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강화한다기보다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가 약해진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쪽 지역에 실제로 진출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빨간 지역은 확실히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노란 지역은 서로 교전을 하고 있어서 이제 불확실한 지역인데, 왜 저렇게 표시하는가 하니까
과거 같으면 영토를 이렇게 따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출을 해가지고 지상에 있는 상대편을 다 제압하면 내가 통제하는 영토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드론을 보내가지고 부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통제를 한 상태라고 표시가 안 되는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러시아군이 가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군이 없어도 확실히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옛날 같은 구분이 안 되고 상당히 3차원적인 이런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자포르지아의 동종전선을 좀 상세도를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은 이것도 한 보름 정도 차이 나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이 이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 따라 선을 보시면 이제 파란 선이 이제 강인데 강이 이제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가이추르강,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가이추르강이고 이제 동쪽에 있는 게 얀추르강인데 그 두 강 사이 강과 강 사이 지역을 이제 벌써 거의 한 3주 정도 되는 사이에 거의 다 집어먹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처음에는 3주 전에는 얀추르강, 이제 동쪽에 있는 얀추르강을 좀 걷는 상태인데 지금은 서쪽에 있는 가이추르강까지 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빨리 진행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돈바스가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걸 막고 있지만은 지금 이런 풍선 효과로 밑에 이제 자포르지아 같은 데는 막 뚫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더 큰 지도인데 그 전반적으로 이제 지도를 조금 더 멀리서 본 겁니다. 아까 그 강 밑에 있는 게 왼쪽에 보면은 작게 보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지형을 따라서 대부분 러시아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태다. 그 화살표가 이제 공격 방향인데 빨간 화살표가 러시아가 공격하는 방향이고 파란 화살표가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방향인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방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헤르손 방향은 큰 차이가 없고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전반적으로 인원 손실이 굉장히 누적되고 있고 실제 지금은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를 해보니까 인원 손실 누계가 우크라이나군이 148만 9,995명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150만을 돌파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막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 손실이 많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드리 예르마크의 1억 달러 횡령 의혹과 같은 부정부패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부패가 뉴스가 지금 되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게 부패가 하도 심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법치가 상당히 오랫동안 확보돼가지고 뭐 부패라는 게 굉장히 교묘해지거나 이렇게 해서 잡아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뭐 그냥 대놓고 부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원시시대 비슷한 식으로 뭐 그게 재벌이라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뭐 그냥 실제로 가가지고 뭐 뭘 뺏어가지고 재벌되고 이런 것들 되게 많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해 안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유로마이단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을 쫓아내고 이제 새로 정부가 형성이 됐어요. 임시정부를 만들었다가 그 선거를 해가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포로셴코라는 사람이 되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우크라이나라는 정부가 사실상 미 CIA가 만든 정부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벌써 50억 불을 투입했거든요. 50억 불 투입했다는 것이 빅토리아 놀랜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알려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돈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했는데 그걸 하면서 돈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제 부패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패 문제가 뭐 실제로 걸렸을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걸렸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돈을 투입했는데 돈을 받는 우크라이나 정부 사람들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나부라는 기관을 설치했어요. 나부 사포라는 내셔널 안티 커럽션 뷰로 오가니제이션 이런 정도로 될 겁니다. 저도 정확한 뷰로 오브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 약자는 지금 생각이 안 나지 않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 두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운영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는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유럽과 미국이 지원한 게 3,500억 달러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는 자기가 미국만 3,000억 달러 이상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2인자인 에르막이 지금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는데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억 달러 횡령하고 있는데 그 뭐 감사가 없으니까 돈이 어딜 간지 알 수 없죠. 이런 부패는 증거는 없습니다. 왜 없는가요? 부패는 조사해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을 정황 증거로는 알 수 있는데 실제 강력한 증거는 불법적인 증거는 재판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패 문제는 우크라이나 정부만 관련된 게 아니고 서방에서 지원해 주는 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전부 자기 호주머니에서 주는 게 아니고 서방 정치인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결의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납세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분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엄격하게 굉장히 무리해서 돈을 주는 거니까 크게 보면은 납세자의 돈을 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는데 그거를 돈을 떼서 주려고 하는 지원국의 이제 정치가들하고 피지원국의 정치가들이 다 부패로 연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고해가 줬는데 여기 부패한 국가에서 그런 거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지금 미국의 보건부 장관인 RFK 주니어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큰 돈 세탁 기관이다. 저기 오가는 정치인들 엄청 많잖아요. 오가고 할 때마다 다 외교 횡령에 달러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다 은행에 어딘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행들 가는 나라에 권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소문으로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소문으로는 에스토니아 은행을 통과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에스토니아 출신 카야 칼라스가 EU의 그 외교 수장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수사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아들 에릭 트럼프가, 트럼프 주니어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어요. 올여름에 모나코 보니까 부가티, 페라리 이런 슈퍼카들이 모나코에 있는 슈퍼카들의 50%가 우크라이나 번호판을 달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독립한 지 30여 년 되는 동안에 제대로 부의 축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한다고 계속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상층은 지금 모나코로 탈출하고 이제 서민층은 전쟁터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다. 그래서 부유층은 우크라이나가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 엄청 부자들이고 평민층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민주적인 국가고 그런데 독재자 푸틴이 와가지고 우크라이나 먹으려 한다. 이렇게 이걸 보시면은 이 상황들이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캄보디아를 가지고 이용해서 전쟁을 하듯이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상당히 나라가 깨지고 우리가 보면 말도 못하는 부패거나 불공정이나 이 불평등이나 뭐 여튼 부정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안 보고 포장지만 딱 보면은 지금처럼 푸틴이 독재자라서 저걸 침공하고 이런 걸로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민족과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그냥 우리가 볼 때 사람을 뭐 어떻게 계급을 그 어떤 사람을 질을 나눌 수 없지만 질을 만약에 나눈다면 제일 밑에 있는 저질 중에 저질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국민들 희생을 당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같이 부패하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야말로 생계형 부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문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틱톡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슈퍼카즈인 모나코에 있는 우크라이나 차들이 전부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거든요. 저기 정상적인 소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기 보통 최소한 1억씩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이고 뭐 10억씩 하는 차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뭐 실제로는 이 부패 국가였고요. 2022년 전쟁 나기 전에는
미국 정부에서도 러시아보다 훨씬 부패한 국가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간 우크라이나가 생기고 나서 이때까지 계속 부패와 횡령이 만연했고, 이거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전쟁이 2022년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젤렌스키가 위대한 사람으로 이게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막 특히 좌파에서는 신격화하고 비판 불가 대상으로 변모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년간의 부패 역사를 완전히 면제해줘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한식으로 했죠.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시기가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오가고 있으니까 젤렌스키를 부패로 잡으면 돈 주는 사람이 자기는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런 더러운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왜곡했죠. 모두가 알던 부패를 은폐하고 지적하면은 그 비난하고, 그래서 뭐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논의라고 몰아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왜 하느냐는 보면 우크라이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르막이라는 사람 아셔야 되는데, 예르막은 대통령 실장이었지만 사실상 공동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보다 훨씬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색의 추기경이라 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고 했죠. 이름이 안드레이 보리소비치 예르막이었기 때문에 앞 글자를 따가지고 AB라 해서 알리바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다스 사건이라 해서 이제 이거는 민디치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주문의로 불렸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도전했고, 그리고 지금 1억 달러 규모로 밝혀진 것은 에너고아톰인데 그 실제로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고아톰 스캔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금을 유용하고 이렇게 횡령하고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원전을 짓는데 원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든다. 근데 러시아는 원전을 때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랜만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돈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규모의 돈이 들어오니까 전부 이제 그 돈 훔친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계속해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 국민들 세금 걷어고 하면 저렇게 하지를 못하죠.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럽의 부담과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유럽은 지금 군사비가 폭증해 있죠. 자체 무장을 하기 때문에 군사비가 폭증해 있어. 2024년도 유럽 군사비가 6,930억 달러라 그러는데 17% 증가했다. 그러니까 냉전 종식 이후에 최대 규모고, 자기네도 군사비 말고 또 원조도 해야 되죠. 원조가 2025년 신규 원조가 이제 42억 유로인데 이게 이제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많고, 감소가 뭐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 물어보면은 이제 무기 지원을 찬성을 이제 안 합니다. 반 이상이 반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차 대전 위험이 있느냐, 전면전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국지전 확전의 위험은 있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큰 위험은 뭔가니까 소모전의 일상화가 되는 그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끝나지 않고 있으면은 저게 유럽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러니까 유럽의 각국의 국민들이 난리일 거 아닙니까? 자기 복지돈을 걷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고 또 군비로 쓰고 하니까 경제는 급격히 하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진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유럽이 좋은 건데 이상하게 그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러시아의 소모전 전략과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소모전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소모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핵심적인 지표가 손실교환율입니다. 손실교환율은 뭔가니까 내가 상대에 비해서 더 손실을 적게 입는다. 저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한 번 서로 전투를 했을 때 나는 10%가 손실을 입고 적은 20%가 손실을 입는다 치면은 한 번 전투하고 나면 나는 90%가 남고 적은 80%가 남을 거 아닙니까? 또 한 번 더 전투하고 나면은 나는 81%가 남고 적은 64%가 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모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유리할 때 소모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모전 말고 기동전을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속전속결을 하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오래 버티면 내가 좀 불리한데 빨리
하면은 내한테 확률이 있다. 그런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고. 또 아니면은 전쟁을 너무 오래 하면은 다른 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소모전이 아닌 전투 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모전을 할 때는 손실 교환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기 손실 교환율이 적보다 내한테 유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모전을 하는 것이고, 적보다 내가 더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술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더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분명히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제약 조건은 뭔가니까,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며칠밖에 못 싸우면은 소모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당장 싸웠을 때 매번 전투에서도 내가 유리하면은 오래 끄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쪽에서는 오래 버틸 수도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당장 전투해가지고 내가 이길 확률이 좀 적거나 하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하게 이제 작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든지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물량에서도 러시아가 압도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산업동 운영력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나토에서 지원하다가 나토 전체보다 러시아가 더 뛰어나다 보니까 나토도 다 무기고 거들나가지고 지금 다시 재무장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포병 활약 경우는 4년 내내 10대 1 정도로 포탄을 많이 썼습니다. 그 정도로 썼고요. 그래서 소모전 이해하시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제가 생각해보기 이해 쉬운 게, 제가 카지노에 가서 이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카지노에서 무슨 바카라를 하든 룰렛을 하든 이걸 할 때 카지노가 항상 조금 유리해요. 어떤 경우는 48대 52로 확률이 유리하고, 어떤 경우는 45대 55로 유리하고, 조금 유리해요. 뭐 슬롯 머신을 하든 뭘 하든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카지노에서 계속 오래 하고 있으면은 항상 카지노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률이 낮지만 한 번에 딱 해가지고 이기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안 하면 일단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모전이라고 해서 길게 오랫동안 하는 거고, 속전속결하는 것은 한 번에 짧은 기간을 배팅하고 끝내는 것이거든요. 왜냐니까 오래 하면 불리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모전을 하는 사람은 뭐 결국 내가 다 이길 거니까 오래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소모전을 조금 뭐 비유가 좀 얕은 어설프지만은 조금 더 사실 맞다. 그래서 러시아의 소모전 전략은 뭔가니까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을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충원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병력을 소진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됩니까? 병력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탄력이나 뭐 탄약 공급이나 병력 모집이나 뭐 열악한 전선지 이런 걸로 전이 좀 붕괴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토를 별로 못 얻었다, 계속 그 교착 상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쟁을 잘못 보는 겁니다. 소모전은 핵심은 뭔가니까 우크라이나 병력을 고갈시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결과로 이제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전선 이동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게, 이제 소모전을 해서 거의 우크라이나군이 다 고갈돼 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상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에 의해 우크라이나를 버렸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유럽에 특히 이제 헝가리 같은 데가 문제인데,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유럽의 가스 파이프라인인데,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라인이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는데,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습니다. 폴란드 남쪽, 루마니아 북쪽에 있는 쪽인데, 헝가리 같은 데는 이제 러시아 가스를 쓰고 있는데, 근데 저거를 이제 EU에서 러시아한테 석유나 가스 수입을 못하게 제재를 해가지고 결국 러시아의 돈줄을 말려서 이제 러시아가 항복하게 한다, 이런 계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헝가리 같은 데는 이제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니까 저기가 다른 데는 바다가 있어가지고 파이프로 오는 것을 PNG라 그러고요. 파이프드 내추럴 가스. 그리고 이제 액화 천연가스는 우리도 쓰는 LNG라 그래요. 리퀴파이드 액화된 내추럴 가스죠. 같은 가스인데 관을 통해서 오느냐, 이제 배에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배에 싣고 오다 보니까 그 가스를 그냥 부피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영하 160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우리나라 LNG 선도 뛰어나고 그렇죠. 어쨌든
근데 우리도 평택에 가면은 그 LNG 저장 기지가 되게 많이 있죠. 그 LNG 가스를 싣고 와가 거기 이제 해서 그걸 가지고 도시가스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헝가리 같은 내륙 국가는 LNG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리고 쓴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싸죠. LNG 가스를 들고 와가지고 해안에 이런 게 시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반 시설부터 해가지고 그걸 보관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자기 나라까지 와야 되니까 해안이 있는 다른 나라한테 그 시설을 빌리거나 시설을 건설하고 사용료를 내고 거기서 또 가스를 처리가 오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하면 거기에 또 통과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비싼, 벌써 미국에서 오는 가스가 러시아에서 쓰는 가스의 5배거든요, 비용이. 안 그래도 비싼 건데 시설도 만들고 수송차를 만들거나 파이프를 새로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저 가난한 나라들은 못하겠다고 빠지는 거죠. 그런데 EU 전체에서 결정인데 네가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왕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는 걸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벨기에가 흔들리는 것은 약간 다른데 벨기에는 어떤 게 있는가 유로 클리어가 있습니다. 유로 클리어는 이제 유로 본드에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뭐 석유를 팔아가 번 돈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채권 같은 걸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유로 본드를 사요. 그럼 유럽 국가의 채권을 삽니다. 유럽 국가의 채권, 유럽 국가의 부채죠. 그 채권을 사가지고 어디에 둡니까? 은행에 애취해놔요. 은행에 애취해 놓으면은 그게 장부상으로 다 유로 클리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동결시켰거든요. 동결시키가 이제 이 다음에 그걸 빼가지고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EU에서 주장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도 불분명하지 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뭔가니까 다른 나라도 돈을 예치할 때 저걸 보고 아 유로 클리어에 가면 내 돈이 다 날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사우디나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르나 이런 돈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 말고도 경제가 커가지고 중국 같은 데도 저기 예치를 할 수 있겠죠. 유로 채권을 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 나라들이 유로 저거는 못 쓰겠다. 유로 클리어에 해놓으면 다 뺏기는구나 해가지고 돈을 다 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금융을 해가 먹고 사는 벨기에는 되게 이제 어렵죠. 저 문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게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저걸 주장하는 나라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유로 클리어에 있는 돈은 마치 벨기에 돈처럼 이야기하는데 유로 클리어는 국가단체가 아니고 민간단체거든요. 민간 그 사기업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저게 법적으로 당장 지금 소송해놨어요. 러시아가 이제 소송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송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펀드들이 투자를 하는데 법적으로 말려 있으면은 그런 투자를 못하는 내부 규정이 있으면 그 돈을 빼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막상 재판에 지면은 그러면 그걸 또 돈을 다 물어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할 때. 그때 유로클리에서 이제 야, 돈 다 내라 다시 하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 못 주겠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되게 어렵게 돼 있는 거죠. 저 이야기를 할 때부터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 앞으로는 더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크게 이제 러시아 가스를 써야 되는 나라들 그리고 벨기에처럼 그 러시아 돈을 이렇게 누가 가져가려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 나라들 이 입장이 있는 거죠. 각국의 입장은 거의 타당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각국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거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상태로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각자 다 빚에 허덕거리면서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매달리고 있습니다. 야생사냥 산삼을 과학으로 규격화한 프리미엄 브랜드 더 산삼. HLDM 사포닌 최적화 공법을 적용하여 지난 2012년 첫 출시 이후 누적 판매 600만 병을 돌파한 공전의 히트작.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RB2, RE, RG3의 함량 14.0mg에는 체내 항상성의 과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더 산삼 1+1 특별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생애 전주기 건강의 핵심 축, 항상성의 과학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패키지의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